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사전투표가 31.28%,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지난 주말 끝이 났고 이젠 본투표까지도 딱 이틀 남았습니다. 여야 대표들은 가장 다급한 지역을 찾아 상대 당과 후보가 가장 아파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200석이 되면 이재명, 조국 대표가 셀프 사면을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을 포함해 수도권을 돌았는데 먼저 국민의힘 소식부터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기도를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개헌 탄핵 시도를 위한 야권의 200석 확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석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조국 대표를 히틀러,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에 빗대 거칠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가 나올 때도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나서서 데모해서 막아내려고 1987년처럼 나올 겁니까? 오늘은 쌍방울 대북송금, 내일은 대장동입니다.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겁니까? 국민의힘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이틀을 모두 수도권에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최근 수도권 민심이 저점을 찍은 뒤 점차 반등해 초박빙 지역이 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판세 분석 결과 서울 15곳, 경기 인천 11곳 등 수도권 26곳 이상에서 지지율 3에서 4%포인트 내의 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초박빙, 경합 지역이 굉장히 서울에서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치가 나온 걸 두곤 거대 야당을 심판하려는 민심이 결집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샤이 보수 결집에 기대를 걸고 본투표 참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여당의 눈물쇼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외친 주장입니다. 개헌 저지선 100석이라도 달라는 국민의힘의 호소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서울 한강벨트의 마지막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을 오늘로 벌써 8번째 찾았습니다. 민주당 소식은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류사명 후보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 서울 동작을에서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대표. 반드시 투표해야 이긴다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전국이 수십 곳이 박빙인데 혹여라도 그들이 다시 국회를 과반수를 차지하는 순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연락하셔서 포기하지 말고 투표해라.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 동작을은 이 대표가 이번 선거 중 가장 많이 간 지역으로 선대위 출범 이후 8번이나 찾았습니다. 이곳이 승리를 한다면 서울 전체 판세에 이 바로미터로 작용을 하고 저희들이 서울 선거를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박빙인 서울 지역 7곳을 종일 돌면서 여당의 눈물쇼에 속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도권 접전 지역이 13곳이나 된다며 이제는 백병전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빗대며 심판론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나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으로 돈을 수십억을 벌었다. 특정인에 대해서는 수사조차도 하지 않더라.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싸고 삼겹살 거짓말 논란에 이어 선거 유세 중 한 혼잣말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 이 대표 측은 입버릇처럼 한 말인데 억지가 지나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유권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막판 유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조국 대표는 범야권이 200석을 넘으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조국 대표는 범야권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과 함께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200석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0석이 우리가 확보되면 김건희 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대표는 한 위원장의 이른바 셀프 사면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 자신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거냐고 맞받아쳤습니다. 200석이 되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하라고 건의하겠다는 말인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던 조 대표는 내일 마지막 유세 지역으로 광화문 광장을 선택했습니다. 영석 위기론에 휩싸인 녹색정의당은 경의선 숲길과 공덕역 일대에서 수도권 젊은 층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검찰개혁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후위기에 맞서서 어떻게 한국 사회를 바꿀 것인가, 저출생 시대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걸 실행할 후보를 뽑는 총선입니다. 새로운 미래 지도부는 최소 5석은 필요하다며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와 동대문 등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법 리스크 없는 유일한 야당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모친과 함께 유세차에 오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와락기 않고 준서가 힘들지라고 불러주고 싶었어요. 아들이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엄마 힘들지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대표는 오늘부터 48시간 무방 유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기진입니다. 선관위가 아파트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재산 신고액을 9억 원 넘게 축소 신고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역시 추가 고발에 나섰는데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안산 상록 선관위는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후보를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선거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당선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선거 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할 때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양 후보는 선관위 재산 신고 당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공시가인 21억 5,6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양 후보 부부는 2020년 8월 이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매입했지만 재산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보다 9억 6,4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겁니다. 이 아파트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국민의힘도 양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에도 양 후보를 사기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양 후보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논란이 일자 새마을금고 측의 제안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대출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문 전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는데 윤 후보는 협박의 뜻은 없었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은 결코 성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선거 유세차를 탄 윤영석 후보가 한 유튜버와 마주치자 오른손으로 주먹을 불끈 쥐며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집회하는 사람이야. 저쪽에 집회하는 사람이야. 도와주십시오. 문재인식이야. 경남 양산갑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낮 1시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을 지나며 유세하던 중 나온 발언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막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군사독재 정당 후회답습니다. 정치폭력 조직 100골 단원을 연상시킵니다. 윤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 맞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들으라고 한 말은 결코 아니라며 협박의 뜻은 없었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문 전 정권의 무도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들은 참으로 죽을 지경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결코 성역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양산 등 부산 경남을 돌며 선거 지원을 하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오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부산 강서구를 찾았습니다. 변성환 후보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했던 그 꿈, 이번에 꼭 당선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 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처럼 영상을 짜깁기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확인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에 들어오기 전 일이라며 경찰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TV 연설 장면 가운데 일부만 잘라 이어붙인 가짜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만든 사람을 입건했다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 소속인데 어디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현재도 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사 결과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 이모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영상을 만든 건 지난해 11월인데 당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때라며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경찰이 특정 정당의 당직자라고 알린 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먼저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일이라며 이 씨에 대한 해촉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선관위 직원이 새벽에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 용지가 든 봉투를 넣는 이 CCTV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부정선거 정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선관위가 곧바로 반박했는데 배양진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어제 새벽 촬영한 서울 은평구 선관위의 사전투표함 CCTV 영상입니다. 새벽 3시쯤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 봉인지를 열고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넣는 모습입니다. 뭐야? 은평 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 새벽에 이렇게 와? 이건 새벽이 아니야.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정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먼저 사전투표함에 넣은 건 사전투표 첫째 날 투표용지라고 했습니다. 유권자가 관외에 사전투표를 하면 투표용지는 우체국을 거쳐 다시 주소지 선관위로 배송되는데 이 절차를 거쳤단 겁니다. 전날 오후 19,000여 통이 도착했지만 3단계 확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 새벽 1시 50분쯤 접수 작업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왜 다음 날 낮까지 기다리지 않고 새벽에 작업을 했는지 묻자 투표용지는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관위는 그 밤새 동안에 그 우편 투표를 어디다 보관하고 있었냐. 그런 의혹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지만 저희가 계속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정당 추천 선관위원 2명도 내내 이 작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숫자를 맞추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거 없나 있나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따지면 한 3번 정도 걸립니다. 실제 유튜버가 촬영한 각구 선관위 CCTV 영상에도 밤 11시, 12시, 다음 날 새벽 2시 등 다양한 시간에 같은 작업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이 직접 설명했지만 의혹 제기는 이어졌습니다. 네, 우측은 지금 그거를 양이 워낙 많으니까 우측을 작업해서 와서 저희도 다 통수를 맞춰야 되고. 서울시 선관위 등 전국 시도 선관위 앞엔 모든 투표함 봉화 장소 CCTV가 24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일부에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 소재로 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이 물건 들고 투표장 가도 되느냐는 질문 공세도 받았습니다. 대파, 일제 샴푸, 별별 것들이 다 등장했는데 정재용 기자입니다. 대파가 들어있는 투명 가방, 대파 인형, 디올이라고 써있는 종이 가방. 지난 5일과 6일 진행된 사전투표 현장에 등장한 물건들입니다.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여당의 약점을 꼬집으며 온라인 인증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선관위에서 대파가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반입을 제한하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투표소 들어갈 때는 이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 왼쪽에 대파는 빼고 요 쪽파만 붙여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조국 혁신당도 대파를 앞세워 여당을 공격했습니다. 대파 한 단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 극단적으로 무지한 거죠. 국민의힘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선관위에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등을 지참할 수 있는지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이재명 조국 대표 의혹을 상기시키는 물건들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이런 거 들고 투표장 가도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도 거들었습니다. 별거 아닌 거를 굉장히 크게 증폭시켜서 아예 그 대파를 갖고 들어오지 마. 아주 현명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 등이 관권 선거 사례라며 항의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특정 물품이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에서 29년 만에 부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개표할 때 사람이 하나하나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작업입니다. 개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건데 그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달라지는 개표 과정, 김재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어떻게 개표될까요?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한 장씩 펴서 분류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지역구 투표용지를 투표지 분류기에 넣는데요. 광학 센서가 빨간색 기표 도장을 인식해서 어느 후보자를 찍었는지 각각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지 분류기 일각에서 해킹되거나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며 관련 소송도 줄을 이었죠.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이번에 수검표 절차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분류기를 거친 용지들을 사람이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1995년 분류기 도입으로 수검표는 없어졌는데 29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사람 손이 더 많이 가는 만큼 선관위는 개표 사무원 수도 20% 더 늘릴 예정이고 개표 시간도 2시간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 다음 은행에서 돈 세는 기계처럼 생긴 개수기에 넣어서 몇 표인지 집계합니다. 이전엔 개수기에서 한 장씩 떨어지는 투표용지를 눈으로만 빠르게 확인했다면 이제 손으로 살피는 과정을 중간에 한 번 더 거치는 거죠.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후보 정당 수가 많아서 이번에 역대 최장 51.7cm의 긴 용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분류기에 아예 들어가지 않아서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수개표로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또 이번 선거부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도 24시간 공개해 신뢰도를 더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달 중순을 넘겨서 계속된다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강을 이어가며 학생들을 기다리던 의대들이 일단 이번 주부터 수업을 재개했는데 강의실이 텅 빈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휴강을 이어왔던 경북대 의대. 오늘 7주 만에 수업을 재개했지만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을 걸 감안해 비대면 수업을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등교한 학생은 없고 교수들이 연구실에서 강의를 녹화해서 학습 지원 시스템에 탑재를 하면은 학생들은 집에서 자습 형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오늘 개강한 전북대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대 한 관계자는 오늘 대면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40개 의대 중 35%만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이마저도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절반이 넘는 1만여 명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집단 유급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의사 국가고시를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의대생들은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수업에 복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수업을 시작한 의대 교수들도 고민이 큽니다. 실제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 교육 효과는 반 이하. 학생들이 이 비대면 수업도 거부하게 되면은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정부는 의대 증원을 1년 미루자는 일부 의료계 제안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웃에 사는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폐지를 모아 가족을 부양하던 피해자는 평소처럼 폐지를 정리하러 나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인적 없는 골목길을 뛰어갑니다. 뭐에 쫓기는지 뛰면서도 뒤를 슬쩍 돌아봅니다. 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다세대 주택 주민이었습니다. 바로 앞집이니까 좀 혼자 산다고 해서 작은어머니께서 좀 불쌍하다고 이제 음식도 좀 갖다 주고.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있었지만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소음이 크거든.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날 같은 소리에 한자짜고. 여성의 아들이 타던 오토바이가 원인이었습니다. 어제도 남성은 시끄럽다며 따지러 갔고 평소처럼 모아둔 폐지를 정리하러 나오는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아줌마가 이 차를 이제 아저씨하고 가서 물건을 수입을 하려고 하다가 나오다가 이제 아마 그런 봉변을 당하십니다. 이번엔 시비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엄청 부진하고 박스 그렇게 아줌마가 다 주스러 다니고 그 아줌마가 연탄 배달하고 그리고 먹고 살았다니까. 몸이 아픈 남편과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을 부양하느라 일을 놓지 못한 평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야산으로 도망친 남성을 13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사회에 놔두면 또 어느 누가 당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족들은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자신의 차량에 스프레이로 경찰을 비방하는 말들을 잔뜩 쓴 뒤에 경찰서로 몰고 가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아내 때문에 경찰에 항의하겠다며 벌인 일인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의 아내는 경찰을 때리고 난동을 부려 체포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순찰차가 다급하게 달려 도착한 곳 경찰서입니다. 닫힌 문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노랗고 빨간 스프레이 칠로 뒤덮여 있습니다. 유리창과 문짝, 보닛까지 감금, 납치, 조현병 환자 등 알 수 없는 글자들로 엉망입니다. 차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주인인 50대 남성입니다. 어제 낮 이 차를 몰고 경적을 울리며 제주 동부경찰서를 찾았습니다. 15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고 결국 경찰들이 유리창을 깨고 남성을 끄집어냅니다. 전날 경찰이 아내를 붙잡아간 데 불만을 품고 벌인 일입니다. 30대인 남성의 아내는 제주시 아라동의 한 길거리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아래 누워있다 제지하는 경찰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워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아내가 탄 순찰차를 쫓으며 위협 운전을 하고 하루 사이 70번 넘게 경찰이 아내를 납치 감금했다, 성매매를 했다는 등 허위 신고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경찰이 맹견을 잡으려고 쏜 총에 길을 걷던 미국인이 잘못 맞아서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꼭 총을 쏴야만 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국가가 치료비 등 2억여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맹견인 핏불 테리어입니다. 경찰이 총을 쏩니다. 사람의 팔을 물고 도망쳤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총알은 옆으로 빗나가고 맹견은 옆으로 숨습니다. 포획도구를 들고 소방관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방관이 반대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미국 국적의 퇴역 군인이 턱에 총을 맞은 겁니다. 턱 신경이 마비됐습니다. 재건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데 2년 넘게 걸렸습니다. Burning pain, felt like I got smashed in the face with a hammer. I can't eat, I can't drink normally, I can't shave.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재량권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선 국가가 치료비 등 2억 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물이나 마취총이 준비된 뒤 제압하는 방법이 있었다며 권총 사용이 부득이한 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주변 안전조치도 다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앞을 잘 살피지 못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한 게임 개발업체가 가상현실, 메타버스 게임 속에서 집을 사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영업을 벌여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게임을 홍보한 영상입니다. 럭셔리 빌라 NFT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티에서 일정 수입을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 사둔 집에서 파티를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쓰는 유저분들은 따로 계시는 거고 NFT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쓰는 돈에서 수익을 대납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집을 사두면 입장료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입장료도 있고 뭐 파티하는 즐거움도 있고 현실과 가상이 왔다 갔다 한다. 사서 두면은 나중에 큰 뭐 이익이 있겠다라는 걸 해서 이제 구입하게 됐어요. 600만 원 넘게 투자하면 최고 300%를 수익으로 주겠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18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 말에 그랜드 오픈하고 1월 달에는 그 수익금에 대해서 주겠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출시된다던 게임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2월 게임 개발업체 대표 신모 씨와 위탁업체 직원 2명 등을 사기와 유사수신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 씨 등이 서울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사업 설명회를 열었고 미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영업을 해 피해자가 수백 명 규모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규제 때문에 다른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어 출시가 늦어졌다며 아이템을 미리 판 것일 뿐이어서 다음 달쯤 출시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우리 군의 두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이 오늘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발사돼 정상 궤도에 진입했고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장착한 위성 2호기는 지난해 발사한 위성 1호기와 함께 북한의 특이 동향을 감시 정찰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내년까지 정찰 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가방에서 기준치의 55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안전성이 부족한 제품들이 중국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중국의 쇼핑 플랫폼 알리가 팔고 있는 바나나 모양 치아 발육기입니다. 가볍게 잡아당기자 쉽게 부러집니다. 떨어져 나온 조각이 자칫 아이 입에 들어가면 질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에서 많이 팔린 어린이 용품과 생활용품 31개를 조사했더니 8개 제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중국 제품들이 기존에 비해서 한 2~3배 피해 신고 접수가 된 게 많습니다. 어린이용 가죽 가방에선 발암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5배 나왔습니다. 어린이 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검출됐는데 이 물질은 불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000원대 반지에선 기준치 700배가 넘는 카드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이 400여 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성분을 분석해보니 4개 중 1개에서 기준치가 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들의 평균 가격은 배송료 포함 2,000원 수준입니다. 품명도 수시로 바뀌고요. 가격도 수시로 바뀌고 이런 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인터넷 초저가 플랫폼 특징이거든요. 대응하려면은 저희들이 보면은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당 기관들은 조사 후 문제가 된 제품들의 판매 중지를 요청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에콰도르가 횡령 혐의를 받는 전직 부통령을 체포하려고 멕시코 대사관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에콰도르와의 국교 단절을 선언했는데 이웃 국가들까지 비판을 가세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멕시코 외무장관이 귀국한 대사관 직원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에콰도르와 국교를 단절한 멕시코가 대사관 직원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México reitera su condena por la violación de la inmunidad de su embajada en Quito y la agresión a su personal. 무장한 에콰도르 군인과 경찰이 멕시코 대사관을 급습해 여기에 숨어있던 전직 부통령을 체포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강제 연행된 호르헤 글라스 전 부통령은 횡령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지난해 말 이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에콰도르가 신병 인도를 요구했지만 멕시코는 정치적 박해라며 오히려 망명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Contraviniendo claramente el principio fundamental de no intervención en los asuntos internos de otros estados. 이후 니카라과도 에콰도르와 단교를 선언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규탄에 나서며 중남미가 분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대사관 급습이 내년 재선을 앞둔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Pienso que fue una decisión muy política, justamente para, en consecuencia de que el apoyo del presidente está descendiendo, pues. 최근 에콰도르에서는 여성 시장이 피살되고 수감자가 교도소 폭동을 생중계하는 등 치안 불안으로 노보아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기후 위기,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의 대재앙이 될 거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지구는 매년 뜨거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괜찮은 건지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최악의 산불이 포르투갈을 집어삼켰고 이듬해엔 44도라는 살인적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지구는 이 남매의 삶에서 큰 불안이었습니다. A ansiedade climática é dos tópicos que se vai pôr mais na flor da pele de alguns adolescentes. 급기야 포르투갈 청소년들은 유럽 32개국을 상대로 유럽 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시작된 소송은 곧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It is about the harm that they will suffer during their lifetimes unless states step up to their responsibilities. 스위스 할머니들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온난화로 죽을 지경인데 정부는 손 놓고 있다며 책임을 물은 겁니다. Excusez, j'ai de l'asthme à cause du climat. Comme grand-mère, comme maman, je pense qu'ils ont le droit d'avoir un climat un peu mieux que celui-ci. 스위스에 있는 빙하도 녹고 있지만 더 심각한 곳은 남극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남극의 기온은 계절 평균보다 38.5도나 높았던 걸로 관측됐습니다. 이제 해수면이 오르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And we are not going to stand by and let people lose their lives and livelihood and be forced to become climate refugees when we can do something. 모두가 기후 난민이 되기 전에 COP28에서 합의한 대로 화석 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돌비뉴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이맘때만 되면 나오는 것. 자, 주말에 사전투표가 끝났죠. 네. 자, 역대 최고인 31.28%를 기록했는데 자, 그런데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이 거의 정확하게 예측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인간 루너라고도 불리고 있죠. 지난 3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율 31.3, 최종 71.3%를 국민께 호소하겠다고 목표치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0.02%포인트 차로 맞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맞추고도 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난감했다는 게 이게 맞춰서 난감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정확히 맞춰서 오히려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조작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소수점까지 맞춰서. 그렇습니다. 자, 꾸준히 그동안 선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요.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사전투표율 목표치가 과연 우연일까? 자,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부정선거 세팅값의 결과인지 본투표가 끝나고 나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정작 김민석 상황실장은 이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31% 정도의 예상치에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기호를 합쳐서 31.3이라고 예측을 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분석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기대를 섞었다. 그래서 우연히 맞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실장은 이렇게 또 자신의 SNS에 죄송하다, 사전투표율 조작설에 휘말렸다라고 좀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독려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전투표 부정 의혹은 지난 총선 이후에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 중심으로 좀 많이 확산이 돼 왔었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는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당입니다. 자, 집권 여당 측이 선관위를 좀 부정한다거나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해서 조작설을 제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고 또 이번에 높은 투표율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저희 보수 진영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결과 보수층에서 많이 이번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고 자, 저런 국민의힘 입장과 달리 황교안 전 대표는 하지만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써 29번째 사례들을 수집해서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선거 막판에 하면 안 되는 것. 자, 지금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이제 하루하고도 오늘까지 한 4시간 넘게 남았는데 자, 선거 막판에 하면 안 되는 것. 자, 앵커는 뭐가 생각납니까? 선거 막판이면 막말 같은 걸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말 있죠. 막말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자, 오늘 이슈가 된 거는 무박 2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오늘 0시부터 48시간 동안 무박 유세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잠 안 자고 계속 선거 운동하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서 코멘트, 논평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 무박 2일 48시간 연속 유세 돌입한 것은 자, 선거 막판에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 자신이 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리는 바보 같은 자기학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곧바로 얼마 안 돼서 반박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당장 화성을 이준석 후보와 경쟁을 하고 있는 공영훈 민주당 후보 역시 어제였습니다. 자, 선거운동이 끝나는 날까지 48시간 무박 유세를 진행하겠다고 공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조금만 좀 찾아보면요. 같은 당 출신인 자, 서산태안 충남의 조한기 후보, 또 분당을의 김병욱 후보, 또 부산의 정명희 후보 같은 이런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역시 다 무박 2일 48시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법 많네요. 자,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 본인이 결과적으로 자기 당 학대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그 논란의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삭제를 했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누군가 익명으로 감사하다, 힘내라면서 꽃게 상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맙긴 하지만 공무원 행동 강령 등에 따라 마음만 받고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저희가 좀 긴장을 했죠. 이게 또 무슨 목적을 갖고 한 건지. 지난 토요일 발신자가 안 적힌 흰색 상자가 지구대에 배달됐습니다. 뜯기 전 경계한 게 무색하게 상자 안에서는 싱싱한 암컷 꽃게가 나왔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작은 사업체라며 고생하는 소방관과 경찰관을 위해 준비했다고 더 힘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꽃게를 받은 건 지구대와 소방안전센터 등 수십 곳입니다. 세계소방서에서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총 11곳 센터에서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다들 수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위문품 성격의 물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지단체 등에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상할 수 있는 생물이라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가까스로 익명 기부자와 연락이 다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충분히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광주시의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반환 등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북을켜볼 시간입니다. 신혼부부 두 쌍이 서울 강남의 유명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치렀는데 이날 찍은 웨딩 사진이 지워져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잃어버렸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분간은 진짜 웨딩 드레스도 못 볼 것 같아요. 그냥 그 행복했던 결혼식이 그냥 다 뭔가 망한 느낌? 대표님 그래서 그 SD 카드는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을 겁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유명 웨딩홀입니다.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손가락에 반지를 낍니다. 하객 앞에서 사랑을 맹세하는 신랑 신부. 모두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휴대전화로 찍은 장면들입니다. 어떻게 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죠. 네. 서울 송파의 대형 스튜디오 소속 사진작가도 찍긴 찍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특히 부모님 사진을 잘 찍어달라 당부했습니다. 결혼식은 어쨌든 저희가 주인공이니까 제 친구들이 찍어준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을 찍은 사진은 없잖아요. 신랑 신부, 가족, 친구의 모습까지 결혼식 당일 웨딩 사진이 전부 삭제된 겁니다. 파일을 옮겨놓고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컴퓨터가 재부팅되고 파일이 없더라고요. 웨딩홀 측은 9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약하신 내용대로 그러면 제가 처리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드릴까요, 신부님? 이 웨딩홀에서 결혼했던 다른 신랑 신부의 사진은 어땠을까? 서울 강남의 웨딩홀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웨딩 사진이 사라진 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더 취재해보니 당일 신랑 신부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의 웨딩 사진이 삭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웨딩홀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재촬영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3배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없어요. 서비스로 제가 드린 겁니다. 서비스 상금에도 혹시 이제 만약에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서비스를 신뢰한 부분에 대한 대상으로 저희가 이용가의 30%를 대상을 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웨딩홀 측은 계약서상 웨딩 사진 값을 100만 원으로 적어놨지만 사실은 서비스였다며 계약 규정에 따라 최종 배상금이 9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강남구 쪽에서는 거의 다 아예 고정용으로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냥 계속 예식하는 모습 수천 장의 사진을 누적을 해서 이거를 지금 모아야 되나. 웨딩홀 계약상 필수 사항이었던 스튜디오도 찾아갔습니다. 사진은 촬영했는데 아예 저장이 안 된 거예요. 입력하는 과정에서 포맷이 돼버려요. 식사도 막 해야 되고 저장도 해야 되고 맞물려 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려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측은 2번 치를 수 없는 중요한 행사를 그르쳤다며 신랑 신부와 가족을 위해 앵콜 웨딩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진작가는 취재진과의 만남과 통화 모두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사라진 웨딩 사진을 2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준비하면서 이제 부모님 사진 본 것처럼 행복한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고 싶고 이때 이렇게 예뻤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없다는 게 그냥 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바라던 우승을 이루지 못하고 쓸쓸하게 퇴장하던 뒷모습. 그런데 김연경 선수의 오늘은 달랐습니다. 준우승하고도 6번째 MVP, 가장 빛나는 별이 된 건데요. 그보다 사실 가장 궁금했던 건 더 뛰느냐, 아니면 은퇴하느냐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우승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응원해주시는 많은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1년 더 도전한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 한 해 더 뛰기로 한 건데 지난 시즌 중반 즈음부터 마음을 굳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개인 성적이 1년 전보다 더 좋았기 때문인데요. 36, 김연경의 다음 스파이크가 기다려집니다. 이제 꽃들이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날씨는 봄의 끝자락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낮 동안 19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는데요. 선거일인 모레도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 속 공기질 상황은 다소 아쉬운데요. 충남과 전북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와 대구, 광주도 오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기도 점점 더 메마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충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전국적으로 바람도 거세게 불면서 화재 위험은 더욱 높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오늘 밤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내일 늦은 오후에는 호남 동부에도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6도, 서울과 대구는 1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보다 10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주말까지 제주도를 제외하고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